예, 자, 91페이지 보세요. 교재 제4장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편입 시험에 굉장히 빈번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서술형이나 연고대나 이런 데에서 같은 경우에는 얘에 관해서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극한의 극한의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에 관한 얘기로 이게 뻗어나갈 수 있냐 하면은 여기서 하나를 더하면은 연속이라는 것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해가 됐나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풀어나가겠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얘기할 것이 극한의 개념하고 정의를 이해하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극한의 개념과 정의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뻗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가 출제가 되겠어요?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주어진 함수에 뭐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극한을 계산하라는 것이 시험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 편입에, 실제 시험 문제는, 실제 시험은 이게 나온다고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극한의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어떤 함수가 주어져서 그것의 극한값이 뭐냐, 극한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극한의 개념과 정의만 가지고 이걸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뭐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우리한테 그렇게 허락하지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극한과 그 개념과 정의로만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는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이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무언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요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놈들이 여기에 있는 게 뭐가냐면은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함수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 함수들은 여기에 어떤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무슨 함수들일 거냐면은 미분과 적분의 대상이 되는 초등함수일 거예요. 대체로. 그리고 이제 뭐 그것들의 결합이거나 뭐 합성이거나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일 텐데, 그런 초등함수들에 대한 초등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사인을 극한치하면 뭐가 나오고, 뭐 코사인을 극한치하면 뭐가 나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값은 1이 나온다. 이건 삼각함수의 사인에 대한 극한 공식이잖아요. 이런 거 외우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 x가 0으로 갈 때 뭐 x분의 a의 x의 마이너스 1은 자인 로그 a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초등함수에 대한 극한에 관한 공식이고 성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거 다 증명해 드릴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셨나요? 증명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함수의 극한의 내용인데 이 함수의 극한에서 한 발자국을 더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연속이라고 하는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여기 연속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연속이나 극한에다가 초점을 잘 맞춰주면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이 성질들을 잘 알면은 그 성질들이 그대로 연속까지도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잘 이해하면은 얘를 이해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극한에 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연속에서 자꾸 꼬여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 봅시다. 내용으로. 자, 91페이지에 들어가 봅시다. (92페이지죠) 페이지 4.1에 함수의 극한 해가지고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예요. 리미트. 아, 이게 넘버링이 잘못됐구나, 교재.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자, 여기 보세요. 바로 밀어 넣을게요.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함수가 이렇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f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f라는 함수가 정의역 D에서 뭐 이거는 물론 실수의 부분집합이겠죠. 어떤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그럽시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를 이제 x, 독립변수를 x라고 그러면은 이쪽에 종속변수가 y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떤 a 값이 있어요. 자, a 값을 내가 그냥 이렇게만 써놨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퀘스천이 뭐냐 하면은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fx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맞죠? 독립변수가 x니까 이 x의 상황을 나는 뭘 궁금하냐 하면은 x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fx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fx가 이건 함수 값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함수 값이 궁금한데 이 함수 값의 변화를 알려면은 뭐의 변화가 와야 돼요? 출력값의 변화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출력값이 이게 함수는 반드시 입력과 출력이라 그랬잖아요. x가 입력을 대표하는 거고 y가 출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입력 x와 출력 y 사이에 관계 지어주는 게 f라 그랬잖아요. 기능하는 게.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나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출력값이 어떻게 되는지의 상태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즉 fx 값에 변화하는 상태에 관심이 있다고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fx 값은 이 fx의 함수 값의 변화는 얘가 지 맘대로 변하는 놈이 아니잖아요. fx는 종속 변수란 말이에요. 지금 y. 그럼 이 종속 변수는 뭐예요? 독립 변수가 있어야지 이 종속 변수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종속되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나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변화되어지는 이놈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 맘대로 변할 수 있는 놈이 아니잖아요. 얘는 따라서 변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함수값의 변화 상황을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 상태를 알려면은 뭐의 변화를 줘야 돼요? 입력값의 변화를 줘야죠. x의 변화를 줘야지 그 x의 변화되는 상태에 따라 가지고 뭐가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함수값이 변화되어지는 상태를 내가 보고 싶은데 얘는 아무 작용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놈이 아니니까 입력값의 변화를 줘야지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입력값 x를 내가 어떤 a라는 값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a라는 값으로 변화돼서 계속 움직여 갈 때
입력값의 변화를 주니까 거기에 따른 출력값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x를 a까지 변화를 줬을 때 이 함수값이 fx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상태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요 상태를 하나의 기호로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기는 불편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상태의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냐 하면은 이런 기호로 쓰는 거예요. x가 a로 가까이 변해갈 때 맞죠? fx의 값이 여기 네모 안에 어떻게 되겠는가? 요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여기 값이 어떤 특별하게 L 값으로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x를 변화를 줬더니까 a로 가까이 변화를 줬더니까 x가 변화함에 따라서 fx 값이 계속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값이 어떤 특정한 L 값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 값을 이렇게 요 위에 있는 기호를 이렇게 기호로 쓰겠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요 앞에 있는 수열의 극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호는 리미트라는 것의 앞에 세 글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요때 L 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기에서의 함수의 생략하고 그냥 함수의 극한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극한값이라고 그러거나 또는 수렴값이라고 그래요.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극한값이라고 그러거나 수렴값이라고 그런다고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요것의 엄밀한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봐, 여기 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연고대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엄밀한 정의를 통해 가지고 보이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근데 어렵지 않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제 1장에서 기초 개념에서 이런 거 했었어요. 어떤 거 했냐 하면은 0보다 큰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A가 이렇게 만족한다 그러면은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여줬었죠. 부등식. 맞죠?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는 나는 뭐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X를 A로 무한히 가까이 보냈을 때 fx라는 값이 뭐하고 같아진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L이라는 값하고 같아진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여러분들 극한값 계산할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는 얼마가 된다? 1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x가 1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x가 1이에요? x가 1일 때만 1인 거죠. 맞죠?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 x가 1이 되려면은 x가 1에 무한히 가까이 가는 그 상황이 보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요 얘기를 잠깐 풀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fx가 L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 fx는 x에 연동되어지기 때문에 요 상황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은 fx하고 L 값하고 뺐더니까 0 나오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맞죠? 그러면 요 얘기는 또 바꿔 얘기하면은 fx와 L 값을 뺐더니까 절대값이 0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이해가 됐나요? 절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절대값이 0 나오려면 절대값 안에도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 얘기를 여기다 갖다 밀어 넣으면은 요 식은 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fx 빼기 이거는 절대값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근데 이 값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0이라는 얘기하고 같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없어도 된다고요. 이렇게.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그러면 요 상황하고 똑같이 되려면은 A 대신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 식에서 A 대신에 fx-L 값이 여기 절대값이라 그러고 여기에 B 값을 0이라고 놓고 엡실론이라고 이렇게 놔버리면 요 모양이 딱 돼버리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라고도 쓸 수 있다고요? fx-L이 엡실론이라고 쓰는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미 거꾸로 이렇게 추산되어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 정의하는데 이렇게 좀 띄워놓고 임의의 0보다 큰 엡실론에 대해서 맞죠? 이쪽에
fx-l 값이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근데 이 값은 반드시 뭐에 영향을 받아요? x에 영향을 받죠. fx는. 맞죠? 그러면은 어디에? x가 a에 무한히 가까이 가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되어지는 요런 델타 값이 있으면은 x가 a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적절한 반경 안에 요런 델타 반경 요런 여기가 a 마이너스 델타고 이쪽이가 a 플러스 델타인 요런 델타 반경 안에서 x를 선택을 하면은 항상 요게 유지가 된다면은 fx 값이 l이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뭐만? 델타 값만 찾아주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뭐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요 범위 안에서 x만 선택하면은 이 값은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fx가 l하고 같다라는 얘기하고 같다고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우선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엄밀한 정의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함수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인데 자 요거는 미적분학 원에 가가지고 또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다시 얘기해 주는데 자 밑밥을 내가 살짝 깔았어. 요 얘기를 이제 미적분학 원, 미분적분학 원에 가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또 다시 또 쉬워질 거예요. 우선 살짝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요 엄밀한 정의는 이렇게만 들어두고 여기에서 요거만 잠깐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요렇게 해석을 해요. fx 값이 l 값으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래서 이렇게 얘를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만 정의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엄밀한 정의도 나중에 가서 요 얘기했는데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적분학 원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요럴 때 요 L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극한값 또는 수렴값이라 그런다고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기호 속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읽어내셔야 돼요. 어떤 걸 읽어내셔야 되냐면은 이 부분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x가 a로 가까이 간다 라는 상황을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얘가 뭔 뜻을 나타내나요? x가 a로 가까이 가는 상황만 나타났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읽어내셔야 돼요? 여기가 a잖아요. 맞죠? x가 a로 가까이 가죠.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x가 a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읽어내셔야 돼요. x가 a가 아니니까 a로 가까이 보내는 거겠죠. x가 a가 돼버리면 a로 보낼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됐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거 읽어내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x가 a가 아니에요. 수직선상에서 잘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미적분학 2 가면은 다변수 함수의 극한 이거 할 때 이게 대단히 힘들어요. 여기에서 요 개념이 잘 안 잡혀지면은 거기 가가지고 대단히 곤란스러워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x가 a가 아니에요. 맞죠? 수직선상에서. 그러면 x가 어떻게? 이쪽에 있거나 이렇게 있겠죠. 맞죠? x가 a가 아니니까 a가 아니면서 x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x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간대요. a가 a로 가까이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온다 그래서 이걸 우극한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온다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x가 a로 가까이 가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죠. x가 a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a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 큰 기호로 플러스라고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왼쪽에서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겠죠. 맞죠? 그러면은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가요. a의 왼쪽에 있어요. 커요, 작아요? 작죠?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좌극한, 얘는 우극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우극한, 얘는 뭐라고요? 좌극한이라는 기호로 쓴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x가 a로 가까이 가죠.
근데 뭐에 관한 정보는 없어요. 어떻게 가까이 가는지에 관한 정보는 없어요. 어떻게 x가 a로 가까이 가는지에 관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어떻게 x가 a에 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럼 이거 뭔 얘기일까요?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시를 안 했어요. 이 기호 속에서는 그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두 번째 해석하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수학자들이 대단히 깐깐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치밀하고 막 바늘 끝 하나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보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뜻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즉 바른 얘기하면은 요걸 바로 바꿔 얘기하면 즉 경로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고요. 어떻게 접근하는지라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가까이 가는지에 대한 경로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경로라 그러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로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경로. 이해가 됐어요? 그럼 뭔 얘기일까요? 경로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경로가 제시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경로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굳이 그 경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경로를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일까요? 모든 경로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경로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로가 제시가 되어져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제시가 안 되어져 있잖아요.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경로가 제시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경로에 무관해야 된다고요. 경로에 무관하게. 그 교재에 다 있어요. 경로에 무관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fx 값은 항상 L 값이 나와야 돼.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든 왼쪽에서 가까이 오든 오른쪽 왼쪽 널뛰기 하듯이 막 하면서 a로 가까이 가든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같이 간에 항상 fx 값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L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 한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이해가 됐나요? 거기 교재 한번 내가 써놨어요. 교재 한번 보세요. 거기에 밑에 보면은 참고에 있죠? 수렴에. 페이지 92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에 보면은 수렴에 정의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용어 돼 있고 1, 2번 밑에 참고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참고 있죠? 참고. 거기에 보면은 x가 a에 무한히 가까워진다는 뜻의 x가 a로 가까이 화살표 돼 있는 것은 x가 a에 밑줄 그어놨죠? 거기도 어떻게라는 데 진하게 돼 있죠. 볼드체로. 어떻게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냐면은 즉 x가 a에 접근하는 즉 가까워지는 경로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x가 a로 어떤 경로를 선택해가지고 x를 a로 보내더라도 fx 값은 항상 L 값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의 값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경로를 어떤 경로를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동일하게 L 값을 하나의 값으로 fx 값은 가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경우가 아니면은 뭐가 되겠어요? 다 발산이겠죠.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에요. 즉 경로를 달리해서 다른 극한값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발산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런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함수의 극한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
다시 이제 여기 쓸게요. 첫 번째, x가 a가 아닌 상황을 나타내고 두 번째, x가 a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로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요. 경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로에 무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x가 a로 가까이 가는 어떤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하나의 값으로 나타나야 된다. 어떤 경로를 얘가 x가 a로 가까이 가는 어떤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우극한을 선택하든 왼쪽에서 접근하든 널뛰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접근하든 어떻게 접근하든 간에 항상 하나의 값으로 fx 값은 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만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L 값을 수렴값이라고 하겠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 안 됐지 너 동규. 이해가 안 됐지? 어디가 이해가 안 돼? 됐어? 실제로 문제 풀 때 봐봐. 그 얘기를 내가 요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줄게요. 그래서 이게 극한의 정의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엄밀하게. 이걸 이제 코시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계산하려면은 극한의 정의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경로에 무관하다라는 얘기는 무한개의 경로가 있을 텐데 그 무한개의 경로를 우리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경로 무한개 다 체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무한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우회로를 자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맞죠? 여기서 걸어가지고 부산까지 갈 수 있잖아요. 맞죠? 가봤어요? 여러분들은 안 가봤잖아. 죽을 둥 살둥 해야 걸어서 거기까지 간다고. 옛날에는 뭐 다 조선시대나 이런 데 걸어 다녔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 걸어가면 부산까지 간다는 거 알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맞지? 그러니까 개념하고 정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걸어가면 부산까지 간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실제로 부산 가려면 어떻게 해? 서울역 가가지고 KTX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강남이나 어디 가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장호영 있으면 장호영 끌고 가거나 아니면 김포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부산 가거나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부산이라는 목적지, 즉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정의로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부산까지 가기 위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뭐 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행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차라든가 아니면은 고속버스라든가 아니면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우회로를 택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게 뭐예요?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이라 성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넘버링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거기에 수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이 좌극한 우극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은 2번에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이 좌극한을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면은 기호로 이렇게 써요. 아 여기 우극한 fx라고 이렇게 써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호만 이렇게 써요. 그럼 얘는 기호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밑줄 그어놨죠. A 값이 정의역에 없어도 돼요. 함수의 극한을 얘기를 할 때 그 A에서 함수가 정의가 안 되어도 상관없다고요. 극한값을 계산하는 데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교재로 있는 것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4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극한의 기본 성질인데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거기에 교재에 보면 색깔이 여러분들 조금 흐릿할걸요? 맞죠? 흐릿하죠? 무슨 색이? 붉은색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라는 것에 정의는 아니고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정의일 때는 내가 밑에다 정의라고 써요.
이게 극한값이 L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이런 게 성립해야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우극한도 L이어야 되고 좌극한도 L이어야 된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설명만 해드릴게요. 설명했다가 지울게요. A죠. 여기가 X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맞죠? X가 우선 A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왼쪽에 있던가 오른쪽에 있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X가 A로 가까이 가니까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들어오겠죠. 왼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에요. 맞죠? 근데 X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맞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경로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접근해도 사실은 그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놈, 왼쪽에서 접근하는 놈은 또 갈라지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면은 수직선상에서는 경로가 사실은 분류하면은 무한계 있겠지만 무한계 있겠지만 분류하면 사실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 상황이. 그래서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것도 뭐예요? 경로에 무관하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경로를 수직선상에서 헤쳐모여하면 오른쪽 접근, 왼쪽 접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도 L값이고 왼쪽에서 접근할 때도 L값이 되면은 이 극한값은 L이다라고 같은 얘기겠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이 m이라면 됐나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임의의 실수값이라면 다음 세 가지가 성립해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알파의 fx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의 gx의 극한값은 됐나요? 그럼 이거는 뭐로 계산이 되어지냐 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 여기다가 계산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고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해줘도 된다고.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얘네를 먼저 계산한다고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 등호의 왼쪽에서는 극한값을 언제 취해요? fx에다가 알파 곱하고 gx에다 베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해서 그러고 나서 리미트를 취하죠. 극한 취하는 게 맨 마지막에 취하는데 이 등호의 오른쪽에서는 뭘 먼저 계산해요? 극한을 먼저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연산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연산 순서를 바뀌어도 괜찮다고요. 근데 이거는 언제일 때만 fx하고 gx가 수렴할 때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게 이제 합차에 관한 식이고 두 번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은 이게 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가로 곱하기 한 다음에 리미트 취한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은 리미트를 먼저 계산해요. 이렇게 fx의 극한값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먼저 계산해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하기를 해도 된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연산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다고. 이게 곱의 극한이에요. 이건 합차의 극한이고. 됐나요? 자,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은 이건 나눗셈이죠? 얘 나눗셈 한 다음에 뭘 택해요? 극한을 택했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분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을 각각 먼저 취한 다음에 뭐 해줘도 된다고요? 나눠줘도 된다고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n분의 l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근데 옆에 단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 m의 값은 0이 아니어야 된다. m이 0이 돼버리면 뭐가 돼요?
분모에 0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눗셈이 정의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undefined가 돼 버려요. 그러면 L이 0일 때는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죠. 맞죠? 분모만 0이 아니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이 세 번째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1, 2번은 상관없어요. 계산하는데 0이 됐든 말든 간에 fx와 gx의 극한값이 0이 되든 말든 간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돼버리면 얘는 적용 못해요. 그러니까 나눗셈의 극한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편입 기출문제나 이런 데에서 시험 문제가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놈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회로를 택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우리가 조임 정리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압축 정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별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fx와 gx 이게 뭐 hx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hx, x가 어떤 a 근방에서 i라는데 얘긴데 이게 이 i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a 마이너스 뭐 델타, a 더하기 델타. 요 안에 x가 있다고요. 요 i가 요런 뜻이라고. 요거 되셨나요? 네. 그랬을 때 그리고 and 여기에다가 fx의 극한값이 과 요게 l이고 gx의 극한값도 hx의 극한값도 l하고 같아요. 요 식이 성립하고 요런 극한값을 갖는다면 사이에 끼인 놈의 극한값도 뭐가 돼야 될까요? L로 같아야 되겠죠.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아래 위에가 gx라는 놈이 요 근방에서 a라는 놈의 근방에서 fx보다는 크고 hx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근데 fx와 hx의 극한값이 a에서 같아져 버렸어요. L로. 그럼 아래 위에가 어떻게 됐다면 붙었다는 얘기죠. 그럼 사이에 낀 놈도 뭐예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뭐예요? 조임 정리라고 그런다. 아래 위에 이렇게 조여져 있다고요. 그리고 압축한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고 이걸 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얘기가 샌드위치가 뭐예요? 빵 이렇게 안에 그 햄 들어있고 하면 이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물으면 아래 위에 가서 빵이 이렇게 붙으니까 그 사이에 낀 놈도 같아져 버린다. 이런 뜻에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활용 빈도가 대단히 높아요. 극한값 계산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시험 문제 대단히 많이 나와요.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인데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이제 치환을 이용한 극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버전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를 잘 듣고 이해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여기가 b가 되고 and 그리고 리미트 x가 b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m이라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컴포지트 f의 x의 극한값이 m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거고 자, 실제 계산할 때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왜 합성함수의 극한이냐 하면 이게 합성함수 표현이죠. 맞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안 어려워요. 보세요. 풀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죠? 요거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fx를 내가 t라고 이렇게 치환해요. 맞죠? fx를 t라고 놓는 걸 치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x가 어디로 가요?
여기 극한에서는 x가 a로 가죠. 이 극한에서의 변수는 x예요. 맞죠? x가 a로 가까이 가죠. 근데 나는 변수를 x에서 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t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 극한에서 뭔 극한으로 바뀌어야 돼요? t 극한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x가 a로 가면은 요 식에서 자, 여기 식 보세요. 요 식은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정의죠. fx가 a로 가면은 fx가 어디로 가요? b로 가죠. 맞나요? 여기서 함수의 극한의 정의였잖아요. 이 표현을 이렇게 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fx를 내가 뭐라고 놨어요? t라고 놨죠. 그러면 뭐예요? 이 fx는 뭐 독립변수가 뭐예요? x죠. 그래서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저기에서 뭐로 가요? b로 왔다고요. 됐나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가요? b로 갔다고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디로 가요? b로 갔어요. 그러면 fx를 내가 t라고 놨으니까 t는 어디로 가요? b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이 적용이 되어지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요? b로 가죠. 그래서 여기에 t가 어디로 가요? b로 가요. 맞죠? 그리고 fx는 t라고 했기 때문에 gt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여기씩 보세요. x가 b로 가요. gx는 어디로 가요? m으로 가죠. 요거 바꿨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t가 b로 갈 때 gt가 m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나와요? 이해가 됐나요? 요거 여러분들이 약간 깨름직한 게 이런 게 깨름직할 거예요. 여기에서 x가 b로 갈 때 gx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m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얘기가 이 얘기죠. 리미트 t가 b로 갈 때 gt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또 뭔 얘기하고 똑같아요. y가 b로 갈 때 gy가 b하고 같은 얘기라고요. 여기서는 x를 뭐로 바꾼 내가 t로 바꾼 거, 여기 t를 다시 y로 바꾼 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표현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요. 그러면 이 치환 적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예요?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요거 체크하는 게 가장 합성.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치환이라고 합니다. 치환.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 공식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어? 그 쉽게 그대로 설명을 그 개념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연습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나중에 미적분학 원이나 이제 더 나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그 엡실론 막 이렇게 써가지고 엄밀하게 정의하는 걸로도 증명도 해드리고 해드릴게요. 되셨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